시진핑의 중국의 꿈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강군의 꿈입니다. 강력한 군대를 갖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과학기술로 무장된 군대, 최첨단 기술로 움직이는 군대, 그거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군부 진영 형태가 급박하게 물밑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루어질 거다. 이거와 더불어서 중국 서열 2위 장유샤라는 인물이 계속 언급되고 있지만 중국이 정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장요샤라는 사람은 군부 서열 2위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꾸 서열 2위 그러니까 이 장요샤가 중국 전체 권력 서열이 2위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의 군대 인민해방군은 당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군의 통수권자는 당의 최고 책임자인 총서기가 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을 통치하는 당이거든요. 그래서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나누어서 물론 이제 시진핑 체제가 훨씬 더 세게 1인 체제가 기능을 하지만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국가를 통치하는 시스템이에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그 7명 안에 군부 인사는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당 총서기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권력이 총구에서 나오고 군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알지만 국가를 움직이는 시스템 안에서는 빠져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중앙군사위원회 2인자인 군사위원회 부주석은 정치국은 24명 중에 한 명에 들어가 있다. 우선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 이게 설사 짱요시아라는 사람이 시진핑을 극복하더라도 중국의 당과 정을 다 거머쥘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7명에도 안 들어가는 지도자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정치국은 24명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 설사 시진핑을 극복했다고 한들 그게 갑자기 뭐 공무원, 총리, 전인대 상무위원장, 정의업 주석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 자기가 이끌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거는 그런 그림이 안 그려지는 구도였다. 많은 이제 중국 연구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아마 이제 바깥에서 표면적으로 이렇게 좀 바라본 사람들의 그 시각이 그렇게 크게 나왔을 거고 또는 중국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좀 잘못됐으면 하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되기가 매우 어렵게 돼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이제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 하면 이게 지금 중앙군사위원회가 7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5명이 낙마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의 통수 조직이란 말이에요. 군 지휘부인데 7명으로 구성돼야 돼. 지금 시진핑과 위원인 장성민이라는 이 두 사람만 남고 지금 군부가 와해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군부가 어마어마한 혼란에 빠졌다. 당연히 빠졌겠죠. 그러나 군이라는 거는 그 다 비상 시스템이 들어있죠. 벌써 저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시진핑 뭐 실각설, 권력 이상설 이런 게 나온 게 작년 초부터잖아요. 오랫동안 지금 뭔가 진행이 되어 온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안에 당연히 내부 투쟁이 있었겠죠. 예를 들면 짱요시아로 대표되는 월남전 참전파 그룹, 그 다음에 мя화라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소위 대만 해협파, 이 мя화로 대표되는 대만 해협파가 시진핑의 총애를 더 많이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간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고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리샹프라는 국방장관이 해임되고 그 다음에 뭐 허웨이동, мя화 이런 사람들이 다 낙마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낙마하는데 사인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거는 군 통수권자인 시진핑이 했겠죠. 그러니까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하면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남아 있었다. 하나가 짱요샤, 하나가 류전리라는 참모장이 남아 있었는데 이게 그냥 놔두면 이 권력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자꾸 비춰지잖아요. 그럼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짱요샤가 시진핑을 극복하려고 했던 안 했던 지금 나와 있는 이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시진핑을 대체하거나 또는 시진핑을 대신해서 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비춰주는 거는 최고 지도자 시진핑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낙마를 시킬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짱요시아도 원래 시진핑의 인맥이에요. 나이는 시진핑보다 3살이 더 많습니다만은 아버지끼리도 친구고 짱요시아
샤라는 사람을 발탁한 것도 시진핑이고 호영호재하는 사이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그렇게 칼을 댈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럼 군부가 빨리 봉합이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상장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우리로 치면 대장입니다. 그게 33명의 대장이 있는데 7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이제 군 지휘부가 이게 지금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상장 밑에 중장이 있습니다. 또 그런 패턴으로 움직이는 거는 확실히 움직일 수 있어요. 다만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고 사실은 작년 봄부터 골마 터진 일이기 때문에 이걸 수습하는데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지금 뭐 나오는 소리가 항명을 한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정말 어느 것도 확인된 사실이 없죠. 그리고 중국 군도 중국 공산당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예산을 써야 되는 이익 집단이에요. 조직. 급여가 나와야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항명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항명을 해서 누구를 극복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운다면 모를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과연 그렇게 도전을 하겠느냐? 저는 그 확률은 굉장히 적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다시 그 시진핑식 시스템에 의한 군대 구도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래 그 대만 해협파 출신들은 대만을 좀 속히 복속시키자라고 그랬고 짱효시아 같은 이 그 참전파들은 그 뭐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뭐 있냐. 이제 이래서 사실은 대대만 무력 공격이나 침공설이 약해졌었다 그랬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짱효시아가 없어졌으니까 대만 공격이 더 금방 쉽게 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만 공격하자고 주장했던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짱성민은 나중에 올라온 기율 담당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도 이걸 정비하고 새롭게 만들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새로운 형태로 이제 군 질서를 재편하는 그런 어떤 흐름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갑자기 이것 때문에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이 높아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중국 내부 스스로도 이 상처를 좀 추스리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관망기를 가지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2026년에 중국 군부 변화 및 시진핑의 권력 구도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부터 새로운 형태의 군부 배치 작업이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진핑이라는 사람 얘기할 때 중국의 꿈 얘기하잖아요. 시진핑의 중국의 꿈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강군의 꿈입니다. 강군몽. 강력한 군대를 갖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학기술로 무장된 군대, 최첨단 기술로 움직이는 군대 이런 거에 계속 초점을 맞추면서 그거를 극대화할 수 있는 소위 군부 진영을 짜는 이런 형태가 이제 올해 상당히 급박하게 그러나 이게 너무 내세우면서 보여지면 굉장히 불안한 요소로 비춰질 수 있잖아요. 물밑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루어질 거다.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2027년에 공산당 대표대회가 열리고 이게 이제 만약에 시 주석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사연임을 시도할지 이제 이런 거와 연관이 돼서 올해 우리가 굉장히 차분하게 그러나 매우 전략적으로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바로 중국의 이런 군부 또는 지도부의 변화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만을 자꾸 건드리는 것과도 관련이 있나요?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대만을 통합하고 대만을 복속시키는 것이 그레이트 차이나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역대 지도자가 못했잖아요. 이제 그거를 누군가 하고 위대한 중국 건설의 시작점을 찍는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대만 문제는 계속 중국의 지도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시진핑이 장유샤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짱효시아가 이제 낙마했다. 그리고 뭐 항명을 한다. 중국에서 누가 짱효시아 같은 편에 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유언비어
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 중국이 세계적인 국가가 됐는데 저런 군부에서의 문제가 바깥으로 이 무질서하게 새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가 위신과 관계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더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소식들이 딱 안 나오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틈에 소식의 어떤 루트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이제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무절제하게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새로운 현상이 막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지금 중국의 어떤 통치 시스템이나 제어 시스템으로 봤을 때 군부가 뭐 당에 대항을 한다거나 저항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기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중동으로 내부 정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요즘 중국 상황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중국을 볼 때 가장 조심해서 봐야 할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이제 중국의 어려움을 얘기할 때 보면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성장의 고착화, 그다음에 정책의 전환기, 그리고 대외 환경 악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로 중국은 단순히 GDP 숫자만 가지고 파악하기는 어려운 나라입니다. GDP 자체가 실업률 이런 것들이 그 숫자만 가지고는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 나라거든요. 그런데 가장 조심해서 봐야 될 신호, 어려운 점은 저는 중국이 올해도 계속 어려움을 겪는 거는 부동산 경제가 굉장히 침체가 돼 있는데 이 부동산이라는 게 고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면 정말로 사회를 떠받들고 있는 가장 아래측의 일용직들이 일자리를 잃는 거예요. 이 타격이 정말 생계가 막막해지는 일들이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그런 와중에 지방정부들의 그 부채가 그러면은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있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이게 베일에 쌓여 있는데 별로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방정부의 부채는 별로 개선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서 물가는 디플레이션으로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 중국이 통계만 가지고 참 보기가 어려워서 어느 정도인지를 이거 통계만 가지고는 모르겠지만 지금 중국은 이러다 보니까 첨단 산업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거는 맞는데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진짜 두 개의 중국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중국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총합적인 통계보다는 각 섹터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계 플러스 통계 자체는 못 믿겠지만 그 추세, 흐름 같은 경우는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어땠다. 중국이 2000년대 한 후반 그리고 2010년대 초반까지 보면 뭐 10% 이상 성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지금은 한 5%대에 맞춰져 있는데 그 5%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진짜 5%가 아니라 정부의 목표치가 나오면은 중앙정부의 목표치가 나오면은 지방정부에서 거기에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억지로 끼워 맞추는 목표치인데 이것조차도 서서히 완만하게 지금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중국에 대한 지표를 볼 때는 저는 아까 말한 식으로 이렇게 가장 지금 현재 중국이 어려워 보이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섹터별로 보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중국이 참 묘합니다. 지금 첨단 산업에서의 높은 성과와 이런 심각한 내수 침체 이 두 가지가 가면서 정말로 좀 양극화가 심해지는 사회 그리고 이런데도 중국이 이렇게 사회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렇다면은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성과가 커지면서 불안감도 같이 커지는 사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저도 이제 여태까지 저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지만 이러한 시스템을 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다 딱 확답은 못 드리는데 이런 불안 요소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고용시장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하는데 한 번에 경제 성장률이 꺾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한 번에 꺾였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는 없고요. 중국이 왜 중국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중국이 순식간에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보면 저성장 기조에 빠졌다. 그리고 중국이 여러 가지로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작년에 수출은 정말로 역대 최대 성과를 내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은요, 내수는
굉장히 침체가 되고 수출은 잘 됐다. 그런데 수출이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두 개를 합쳐봤을 때 경제 성장률은 서서히 조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수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 그러니까 수출이 저렇게 끌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성장률은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 중국의 수출이라는 게 내수에 전혀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전반적으로 보면은 큰 합을 해봤을 때 떨어졌다. 이거는 내수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반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 수출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첨단 제품의 수출도 있지만 여전히 중국은 또 저가 상품들이 많거든요, 비중이. 근데 수출 단가를 보면은요, 이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장기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수출 단가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덤핑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뭐 WTO에서 법적으로 말하는 덤핑에 뭐 걸린 경우도 뭐 여러 개 있지만 그거 외에 그런 거는 아니지만 실제로 수출 단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중국에서 굉장히 디플레이션이 심하고 임금은 오르지 않고, 그러니까 낮은 임금과 공급받는 그 여러 가지 원자재에 대해서도 가격을 후려치고 이러면서 중국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누르면서 해외로 과잉 생산된 거를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버텨왔는데 저는 이걸 그렇다고 해서 어느 시점에 이게 확 문제가 되면서 성장이 확 둔화되고 수출도 이러한 것들이 멈추게 되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는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뭐 앞으로 뭐 5년 이상 갈 거냐,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둔화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은 이거는 전체적인 사회 불안 요소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저는 뭐 혁명이 나서 다른 나라처럼 막 완전히 혁명이 나서 무너지고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중국 경제에 뭔가 재편이 좀 필요해지는 그런 정말로 절박한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미중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경제에 가장 부담이 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 침체라는 게 사실 상당히 크고, 또 하나는 중국은 지금 미국하고의 체제 경쟁에서 가장 강력하게 무기로 내세우는 게 희토류거든요. 근데 이 희토류가 이렇게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기간은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여전히 강력한 그 중국의 무기인 거는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희토류를 적게 쓰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희토류 공급망 재편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도 바다에서 심해에서 희토류를 캐내고 막 이러던데, 물론 그걸 상용화하는 데까지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호주의 리나스 레어어스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그 희토류 광산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비중국 희토류 정제 시설도 지금 말레이시아에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대규모였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과거에 희토류를 생산해서 정제 정련을 하던 마운틴 패스 광산에서 나오는 거, MP 마트리얼에서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데들이 과거에는 채산성이 안 맞아서 채굴을 멈추기도 하고 환경 규제로 멈춰있던 것들이 지금 다 재개가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한 3년, 4년 후쯤 되면은 중국의 엄청나게 높은 시장 점유율은 뚝 떨어질 걸로 관측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국 과학원에서 작년에 2025년 3월 달에 보고서를 냈는데, 현재 중국의 희토류 그 가공 제품의 점유율이 세계에서 90%를 넘어요. 90한 1, 2% 되는데 2035년에는 이게 28%까지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상당히 긴 기간이긴 하지만, 그리고 2040년에는 한 20% 수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중국도 이 희토류 무기화라는 게 시한부라는 거는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절박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인구 문제가 있어요. 다른 나라들도 다 고령화가 심각하지만 중국은 선진국이 되기 전에 1인당 GDP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고, 현재 인구도 사실 믿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중국의 인구가 뭐 14억이라 그러지만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관측이 많거든요. 제가 중국 통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아까 설명을 드리다가 놓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중국에서는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통계를 낼 때 중앙에서 한꺼번에 조사를 못하고 각 지방 정부에서 나오는 통계를 합산을 하는, 취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방 정부에서는 자기네들이 인구도 많고 성장률도 높아야지 중앙에서 더 많은 교부금도 받을 수 있고 자기네 성과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오버 에스티메이트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높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구나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약간씩은 과대 추정이 됐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중국의 인구 감소는 이미 시작이 됐고 소득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 가능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그러나 다른 나라보다 중국에서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 첨단 제조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중국의 수출이라든지 중국의 서민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거는 저가 가공품이에요. 근데 저가 가공품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아주 굉장히 큰 타격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경우는 물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게 타격이 되는 거는 맞지만 어차피 인건비가 중국처럼 아주 낮은 인건비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낮은 인건비에 의존할수록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게 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 인력으로 밀어붙이는 나라에서 인력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중국은 시간이 중국 편이 아니라는 거죠. 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미국은 대통령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지금 시진핑 주석이 뭐 재임까지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중국 편 아니냐 그러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은 게 미국은 누가 들어와도 현재의 미중 체제 경쟁은 지속이 됩니다. 뭐 미국이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시진핑 주석이 갑자기 사라진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집단 지도 체제가 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체제 경쟁이 멈추진 않을 겁니다. 방향이 조금 더 완화된 쪽으로 갈 수는 있어요. 소리나 이런 강도가. 하지만 이 큰 흐름, 미국과 중국의 체제 경쟁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이든 대통령 시절이라고 해서 중국하고 사이가 썩 좋았냐? 그렇지 않아요. 바이든 대통령 때도 슈퍼 301조 가지고 중국에다가 퍼센트 관세 매기고 이런 거 다 했거든요. 중국에서도 2024년에 왕즈스인가? 그 이름이 북경대 교수님인데 그분이 포린 어페어라는 외교 전문지에다 기고를 한 걸 보면은 중국은 해리스를 원할까 트럼프를 원할까 선거 때였는데 그런 칼럼을 썼어요. 어느 쪽을 더 선호할까? 뭐라고 썼냐면은 똑같다는 거예요. 전혀 차이가 없다. 중국 지도부는 해리스건 트럼프건 전혀 어느 쪽에 대한 선호도도 없다. 미국과의 경쟁의 정도는 전혀 차이가 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말이 약간은 과장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민주당 시절에는 적어도 표현을 이렇게 거칠게는 안 썼고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그 미중 체제 경쟁은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상당히 장기화될 거고 중국이 침체를 겪으면서 경제 성장이 약화된다 하더라도 결코 이게 단기간에 끝날 싸움은 아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 보면은 이 장기화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중국의 빠른 고령화 속도가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역시 저가 생산품을 많이 만드는 나라에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시진핑 리스크가 중국 경제 몰락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 그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중국하고 대립각을 세우니까 그 두 사람이 없어지면은 그러면은 둘이 사이좋게 지내겠냐. 그거는 당연히 아니죠. 그 둘이 없어지더라도 계속해서 둘의 경쟁은 지속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과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있으면 그 둘이 그 위험을 더 키우고 있는 거는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 자체가 약간은 부정확하다고 보고요. 저게 중국 지도부의 생각들이 다 반영이 된 거고 근데 그 시진핑 주석이 약간 그거를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강성으로 한다 그럴까? 뭐 이런 정도지 중국의 기본적인 체제는 그 누구 하나가 결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시진핑 리스크라는 말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돼서 조금 더 유화적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미중 갈등이 약간 덜할 수도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바뀌고 다른 사람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이런 거친 언어가 서로 오가는 일은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시진핑 주석 시진핑이라는 그 개인이 이러한 문제를 다 일으켰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는 좀 과장된 얘기 같습니다. 중국이 대외 압박을 더 받게 되면 경제 성장과 체제 안정 가운데 어디에 더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네, 제가 항상 말을 갖다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요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하겠습니다. 체제 안정입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권위,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상 이게 첫 번째고요. 경제는 그거를 구성하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굉장히 핵심적인 요인인 건 맞습니다만 그 경제는 그 하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메데이로스라는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님인데 옛날에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국가안보회의에서 아시아 태평양 선임국장 그러면서 이제 중국을 담당했던 분인데 이분이 아주 중국의 현재 중국 지도부의 사상에 대해서 쭉 글을 쓴 게 있고 또 이분 말고도 또 시진핑 사상의 뿌리 이러면서 중국 지도부의 사상에 대해서 쓴 게 라나 미터라고 또 이제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쓴 글이 있어요. 근데 이걸 종합해 보면은 중국의 입장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제 발전하고 국가 안보라는 거는 둘 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게 더 우선순위냐 뭐 이런 거는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그 위에 있는 게 중국이라는 나라의 하나의 국제 경쟁력인데 그 경쟁력이 뭐냐면은 과거에 말하는 군사력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위상, 외교적인 위상이라든지 이 모든 게 포함된 거죠. 그래서 경제는 그거를 떠받들어주는 하나의 중요 변수인 거고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경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과거에는 경제 성장을 일으킨 게 세 개의 축이 있었다. 가공무역, 인프라, 부동산. 근데 이거를 전환을 한다는 거죠. 시진핑 주석이 들어와서 첨단 기술에 기반한 제조 강국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초 하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한 게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항공우주, 그 다음에 친환경 기술. 그러니까 친환경이라는 건 뭐 태양광 같은 거죠. 이런 쪽에 이제 많은 투자를 했고, 그러면서 또 그쪽에서 많은 성과를 내기도 해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 민주주의 국가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이러면서 개인들은 이러한 것에 의해서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고 국가의 힘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희생은 일부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희생과 그 다음에 약간의 그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희생, 자립, 평등 이 세 가지 정신을 가지고서 국가를 위해서 다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을 저렇게 철저하게 통제하는 거예요.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거를 용납을 못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가. 그런 다음에 이 하나의 체제 이게 하나의 미국과 서구식 자본주의. 그동안 뭐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데 그거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라 서구식 자본주의일 뿐이고 그거하고 대립할 수 있는 경쟁 가능한 국가 체제가 지금 현재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자기네가 지금 시진핑 체제라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러한 거다. 국민들이 다 같이 단합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조금씩 희생하면서 국가의 발전에 이제 자기 자신의 노력을 들이는 거죠. 이런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경제 발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체제 안정 밑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신들의 그 외교적인 성과로 내세우는 게 이러한 체제 이렇게 딱 만들어서 서구식 자본주의하고는 다른 체제다. 이거랑 경쟁할 수 있는 다른 체제고 그 안에서 시도한 거. 자기의 체제를 세계적으로 전파하는 그 전략이 뭐냐면 브릭스 확대와 1대1로입니다. 1대1로가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고 재정적으로 무리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거 다 중국에서도 알죠. 모를 리가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멈출 수가 없는 거는 세계적인 전략 공급망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외부에 돈을 지금 많이 들여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 서구 자본주의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자체적인 공급망 플러스 자기네가 들어간 데에서 자기네의 그 중국식 체제와 이데올로기를 전파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한 이제 방식이 그러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1대1로입니다. 얼핏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들었을 때 과연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은 결사반대하겠죠. 개인의 희생이라든지 어떤 민주주의 절차의 훼손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시적인 성장통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그러면 이걸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현재 중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중국 내에서도 반발이 나옵니다. 실제로 후진타오 시절에는 이렇게까지 강하지 않았었거든요. 이게 후진타오 주석 시절에는 공산당에 대한 비판도 일부는 허용을 했고 정책에 대한 비판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었어요. 그 민주주의 국가만큼은 아니더라도. 근데 지금 체제에서는 아예 까딱 잘못하면 다 끌려가거든요. 아주 지금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 이거는 목표가 아니에요. 이러한 체제 경쟁을 통해서 서구식 그 글로벌 스탠다드와 대립할 수 있는 중국의 체제를 완성을 한다는 게 더 큰 목적입니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지.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현재 내수 침체 겪고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생각보다 강하게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자기네가 과거의 저부가 가치 그 생산 국가에서 첨단 제조업에 기반한 국가로 바꾸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장통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 지금까지는 이게 이제 무너지지 않고 왔는데 과연 이게 그래서 앞으로 5년, 10년 갈까? 약간 이럴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정확하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딱
단정을 못하고 제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상태로 해서 미국하고 경쟁을 계속해서 미국을 앞서간다? 이게 저는 조금 불가능할 것 같은 게 이러면서 생기는 사회적 불만이나 경제에서의 비효율이 또 많거든요. 지금 국영기업 위주로 가고 국영기업이 아니더라도 민간기업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공산당 손안에 있는 거예요. 기업들이. 그러면 국가의 그 엄청난 자원들이 다 그런 식으로 인맥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전보다 뭐 부패가 줄었네 어쩌네 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뭐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또 높은 성과를 내는 것도 있지만 과연 저런 상태로 해서 세계 제1의 국가가 된다라는 게 가능할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고 다른게 생각하시는 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요거는 제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장기 전망이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거는 조금 그 중국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글로벌 자원 경쟁에서 한국이 가장 중요하게 가져가야 하는 분야나 자원은 무엇인가요? 뭐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번에도 뭐 지금 중국 때문에 희토류가 많이 부각이 됐죠. 사실은 희토류도 뭐 다 그런 게 아니라 희토류 중에서도 특히 중희토류, 뭐 디스프로슘이나 뭐 네오디슘 뭐 이런 쪽인데 그러니까 희토류 중에서도 어떤 거는 뭐 생산 양이 굉장히 많고 싸기도 해요. 근데 디스프로슘하고 터뷴, 뭐 네오디뮴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싸고 또 희귀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최대한 많이 비축을 해야 되는데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비축을 한다는 게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 다 비축하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비축을 하면은 그럼 뭐 몇 년치를 비축하겠어요. 이렇게 비축이 잘 안 돼요. 그 비용도 많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나라도 이거 비축을 하고는 있거든요. 전략물자연구원 같은 데서 상당히 많이 비축을 해놓고는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몇 개월치 이런 식으로 발표는 안 하죠. 당연히. 그 전략물자니까. 하지만 뭐 한 3에서 6개월치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1년치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단기적인 충격을 대응할 수 있는 비축분이고요. 그거랑 또 하나는 이제 공격은 최선의 방어입니다. 니네가 이걸 끊어? 그럼 우리도 이거 끊을게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무기들을 많이 만들어놔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반도체 같은 게 있는데 반도체 사람들이 반도체 왜 없지 않냐 그러는데요.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정말로 심각하게 상대를 때릴 수 있는 게 있고요. 상대를 살짝 괴롭힐 수 있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일본에서 그 포토레지스트를 무기화한 걸 보면서 느낀 건데 일본이 반도체 강국이 아니거든요. 지금 상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공정을 올스탑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술력이 높은 나라라면은 다른 각종 산업에서도 어떤 특정 공정이나 특정 소재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높은 것들이 몇 개가 있을 거예요. 뭐 근데 전기 같은 경우에서도 뭐 연합기라든지 이런 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그 기술력이 높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원전도 있고 조선 중에서도 뭐 동맹국 사이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소리 칠 수 있죠. 그런 산업 전체가 아니더라도 어떤 산업 전반적으로 쭉 보다가 보면 그 산업에서 어떠한 특정한 기술 같은 거 이런 거를 포트폴리오로 지금 빨리 짜야 됩니다. 아마 정부에서는 또 일부 짜놓기도 했을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그 공무원들이 이런 거는 굉장히 철저하거든요. 그래서 관료들이 어느 정도는 준비했을 것 같은데 각 산업별로 상대방의 목을 조를 수 있는 초크 포인트들을 그 초크 포인트 중에서도 정말 센 초크 포인트, 약한 초크 포인트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들을 쫙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기 리스트를 만들어야죠. 그리고 방어할 거 정말로 급하게 당하면 안 되는 것들은 비축을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해야 되는 거죠. 네, 이거는 근데 아마 정부에서 뭐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도 했어요. 사실은 자원 많이 했는데 어느 선까지 갔는데 근데 국제 정세가 이렇게까지 긴박해지진 않았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많이는 안 했겠죠. 근데 지금은 계속 서둘러서 이것도 강화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산업연구원의 조현승이라고 합니다. 제가 산업연구원에 입사한 게 2002년이니까 저도 상당히 이제 24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 제가 주로 담당을 했던 분야는 고령화 관련된 쪽입니다. 고령 친화 산업 이런 쪽인데 연구원이라는 데가 하나의 업무만 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하게 되고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뭐 경제 안보 이런 식의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국제 경제에 대해서도 많이 다양하게 보고 있고 뭐 미중 갈등 문제 이런 거는 당연히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렇게 하나의 원인, 그러니까 뭐 하나에 딱 꽂혀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이게 나한테 옛날에도 이런 거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주변에 둘러싸서 그거를 결정하는 변수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전망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단정적으로 전망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점장이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있는 상황을 분석해서 최대한 다른 변수가 들어오는 거는 그거는 그때 가서 이제 추가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있는 상황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기 싫은 거,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옛날에 들은 거랑 다른데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잘라버리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저런 의견, 이런 의견 다 종합해가지고 이제 자기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약간 오픈을 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